이란 전전 재확전 위기가 오늘 새벽 호르무즈에서 다시 터졌습니다. 미군 군함이 이란 무인기를 격추하는 그 순간 50년 전 이 사막 땅에서 파이프를 잡았던 우리 아버지들의 땀이 떠올랐어요. 지금 그 해협이 다시 닫힐 위기입니다. 왜 협상이 무너지고 한국이 이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를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2026년 6월 6일 밤이었거든요. 미군 군함이 이란 무인기를 격추했어요. 이란이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명백한 휴전 위반이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그 발표가 나온 지 몇 시간 뒤 숫자 하나가 세계를 뒤흔들었거든요. 오늘 6월 7일 미국과 이란의 합의 가능성 수치 72%였습니다. 그게 6%로 떨어졌다니요. 하루 만에. 그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한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 280만 배럴 중 70%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10리터 중 7리터예요. 주유소에서 기름 한 통 넣을 때 그 7리터가 전부 이 전쟁의 길목에서 오는 거예요. 그 길이 다시 닫힐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날 밤 파키스탄 외교부 중동 담당 수석 협상관으로 19년을 보낸 제 손이 회의 테이블 위에서 멈췄어요. 이란과 미국 사이를 지금까지 28번 오간 적이 있는 저였지만 그날 밤 그 회의실만큼 무거웠던 적은 없었더라고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슬라마바드의 6월 밤은 비가 오면 유독 차가워지는데 그날 밤은 더했거든요. 눈이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로 내려갔습니다.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양해각서 초안이었어요. 적혀 있었습니다. 60일 휴전 연장,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란은 30일 안에 기뢰를 전부 제거한다. 통행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과하지 않는다. 보기엔 협상이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거든요. 5월 27일 합의 직전이라는 보도가 쏟아지자 세계 증시가 일제히 올랐죠. 호르무즈가 막힌 뒤 배럴당 106달러를 넘어섰던 원유 가격도 잠깐 주춤했어요. 그런데 그 초안 위에 트럼프의 서명이 없었습니다. 6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방송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왜 이란은 합의를 안 합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그놈들이 자존심 때문이야. 내가 서두를 이유 없지. 트럼프가 답했죠. 그리고 이란 언론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호르무즈는 우리의 바다다. 완전한 재개방이 아니라 통행량만 회복한다. 같은 문서를 놓고 양쪽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거였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완전한 해방이었고 이란이 말하는 건 자기들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의 통행이었어요. 그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아무도 숫자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협상관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뜻이었죠. 초안을 접었다가 다시 펼쳤어요. 세 번째로 읽다가 손가락이 한 줄에서 딱 멈췄습니다. 항행 자유 보장. 그 네 글자가 완전한 개방인지 조건부 통행인지 그 틈 하나가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를 다시 불지를 수 있는 도화선이었거든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비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헤란행 새벽편이 2시간 뒤에 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죠. 외투를 들고 복도로 나섰어요. 걸음을 옮기던 중 보좌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도 이 협상을 주시하고 있다더군요. 발걸음이 잠깐 느려졌어요. 코웃음부터 나왔거든요. 한국? 이건 미국이란 문제야. 기름 사는 나라는 기다리면 돼. 공항 탑승구 쪽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빗줄기가 가로등을 가리고 있었어요. 새벽 냄새가 공항 입구에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의 뒷면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름을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50년 전 그 사막에서 지금 포탄이 떨어지는 그 땅의 기초 파이프를 직접 갈았던 나라였다는 것을. 새벽 4시 반이었거든요.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 도착 게이트 앞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어요. 이슬라마바드의 빈냄새가 아니라 모래와 매연이 섞인 건조한 냄새였죠. 공항 전광판에는 절반쯤 꺼진 글씨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면서 테헤란도 전력 공급이 들쭉날쭉해진 거였거든요. 마중을 나온 이란 외교부 관계자가 악수를 건넸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커튼부터 쳤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19년 협상 경험으로 바로 읽혔습니다.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가 얼마나 예민한 단계인지 공기만으로도 느껴졌어요. 차가 테헤란 도심을 달리는 동안 창문 너머로 불빛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예전 테헤란은 새벽에도 요란한 도시였거든요. 지금은 블록 전체가 암흑인 구간이 이어졌어요. 미군의 전력망 타격 이후 복구가 아직 절반도 안 됐다는 보고서가 맞았던 겁니다. 회의는 오전 7시였어요.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직접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그게 의외였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왔다는 건 이란도 지금 이 협상을 아슬아슬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차 한 잔을 내밀면서 아라그치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파키스탄이 왔다는 건 미국이 직접 말을 못한다는 뜻이겠죠? 코웃음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상관의 기본이거든요. 섣불리 웃거나 인상치 부리면 절반을 잃어요. 우리 입장은 분명합니다. 호르무즈는 이란의 내해입니다. 내해. 그 단어가 회의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제가 들고 온 양해각서 초안에는 그 단어가 없었거든요. 미국이 작성한 초안의 표현은 이랬어요. 국제항행자유 전면보장. 이란이 지금 쓴 단어는 내해. 두 문장이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 직접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국제항행자유라는 건 어떤 나라 배든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뜻이에요. 내해라는 건 우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두 개념이 같은 문서 위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라그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라면 협상은 없습니다. 이란이 레바논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라면 더더욱요.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의 진짜 뇌관이 이 한마디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공세를 멈추지 않는 한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멈출 생각이 없었고요. 잠깐 자리를 비우겠다며 아라그치가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저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테헤란 북쪽 엘브루즈 산맥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그 능선 위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는데 아래 도시는 여전히 어두컴컴했거든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손으로 수정했다는 구절을 찾았어요.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였습니다. 이란이 현재 보유한 농축 우라늄은 440.9kg이에요. 5월 31일 국제원자력기구가 공식 확인한 숫자죠. 핵폭탄 제조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양이었거든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걸 전부 미국에 넘기라는 거였습니다. 이란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협상이 이렇게까지 꼬여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아라그치가 돌아왔습니다. 앉자마자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네 파키스탄 경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상 밖의 질문이었죠. 기름값이 많이 올랐겠죠? 우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가 잠깐 멈췄어요. 한국은 더하다더군요. 원유 10리터 중 7리터를 여기서 가져가는 나라니까. 제가 어젯밤 코웃음 쳤던 그 나라가 테헤란 협상장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버텨낼 겁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근데 확신은 없었거든요. 비축유를 2246만 배럴이나 방출했다는 보고를 받긴 했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몇 주 버티다 결국 무릎 꿇겠지. 그 생각이 머리 한켠에 있었습니다. 아라그치가 창밖을 봤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죠. 우리가 이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세상 어딘가에서 공장 불이 꺼집니다. 정유소가 멈추고 수백만 명의 직장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말이 끝나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가 다시 한번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가 식어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그는 마셨어요. 그 모습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가 단순히 총과 미사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 찻잔 하나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협상 테이블 아래 깔린 가장 깊은 이야기가 뭔지를. 테헤란을 떠난 건 그날 오후였어요. 두바이까지 1시간 반짜리 비행이었거든요. 비행기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맑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더 선명했죠. 바다 위에 점들이 찍혀 있었거든요. 유조선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와서 어디로도 못 가고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였더라고요. 한 척 두 척이 아니었어요. 세어보다 포기했습니다.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가 일으킨 장면이 저 창밖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수십 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앞에서 발이 묶인 채 그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항구 쪽으로 차를 몰았어요. 직접 봐야 했거든요.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항구 정문에서 신분증을 내밀었더니 경비원이 한참을 쳐다봤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더군요. 그가 툭 내뱉었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냄새가 먼저 왔어요. 기름 냄새였는데 짙지 않았거든요. 원래 이 항구는 배가 드나들 때마다
중유와 디젤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곳이에요.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묽었어요. 배가 없으니 냄새도 없는 거였더라고요. 부두 끝까지 걸었습니다. 방파제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거기서 3시간을 있었는지 아니면 10분을 있었는지 몰라요. 멀리 닻을 내린 채 떠있는 유조선들이 보였거든요. 선체에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지만 거리가 멀어서 읽히지 않았습니다. 보좌관이 뒤에서 자료를 건넸어요.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5,800만 배럴이나 방출했다는 내용이었죠. 전체 비축량의 14%였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퍼부은 거였어요. 5,800만 배럴이 얼마냐고요?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2달 넘게 쓸 수 있는 양이에요. 그걸 미국이 이미 다 쏟아부었는데도 유가는 배럴당 106달러 위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었거든요. 보좌관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국도 자국 비축유를 역대 최대 규모로 방출했습니다. 2,246만 배럴이라고 하던데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2,246만 배럴? 한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가 280만 배럴이잖아요. 열흘도 안 되는 물량이네요. 보좌관이 머뭇거렸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 비축량과 민간 재고를 합치면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8개월치가 있다고요. 8개월. 저는 그 숫자를 흘렸습니다. 지금 협상이 8개월 안에 끝날 것 같아요? 한국이 비축유를 퍼붓고 있다고? 몇 주 더 버티다 결국 무릎 꿇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틀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항구 한쪽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빈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어요. 물건이 실리지 않은 거죠.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가 길어지면서 이 항구를 통한 물동량이 급격히 줄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창고 벽에 붙은 안내문에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운항 가능 선박 12척. 원래 이 해협을 하루에 지나던 선박이 135척이었거든요. 그게 12척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11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등 뒤에서 갈매기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게 크게 들렸거든요. 배소리가 없으니 갈매기 소리만 남은 거였습니다. 그날 저는 2가지를 알았어요. 하나는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가 숫자가 아니라 냄새와 침묵으로 느껴진다는 거였죠. 또 하나는 협상이 이 항구를 다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였고요. 그런데 아직 몰랐어요. 이 텅 빈 항구에 한국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연결돼 있는지를. 그건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자료 한 묶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두바이 항구에서 호텔로 돌아온 건 저녁이었어요. 짐도 안 풀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더미를 꺼냈거든요. 다음날 아침 회의가 3개였어요. 미국 대표단 사전 조율, 카타르 외무부 중재회의, 그리고 마지막이 화상협의였는데요. 참석자 명단을 보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보 담당관.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어요.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 협상 테이블에 한국이 왜 올라와 있는지 그 순간까지도 몰랐거든요. 정확히는 이해가 안 됐다는 게 맞겠죠. 보좌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왜 이 협의에 들어와 있어요? 에너지 수급 관련 실무 공유 채널이라고 하더군요. 국제에너지기구 협력국 자격으로요. 코웃음이 나왔어요. 에너지 수급? 기름 사는 나라들 다 불러 모을 겁니까?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근데 다음날 그 화상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졌거든요. 두바이 호텔 회의실은 냉방이 강했습니다. 6월인데도 반팔 차림으로는 어깨가 오그라드는 온도였어요. 화면 왼쪽에 카타르 대표가, 오른쪽에 국제에너지기구 측이 자리를 잡았고 가장 마지막 창에 한국 담당관 화면이 떴거든요. 얼굴이 젊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서울 어딘가 사무실에서 접속한 것 같았는데 뒤로 커다란 지도가 붙어 있었거든요. 중동 지역 원유 항로 지도였어요. 거기에 빨간 선이 여러 개 그어져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현황 공유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카타르 대표가 진행했어요. 한국 담당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한국 수입 원유의 73.7%가 중동산입니다. 그중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요. 전쟁 이전 기준으로 하루 약 260만 배럴이 이 해협에서 들어왔습니다. 화면 너머로 서울 사무실 형광등 불빛이 보였어요. 창문이 없는 방인 것 같았거든요. 3월부터 정부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유사가 대체 물량을 확보하면 정부 비축유를 먼저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현재까지 2246만 배럴을 방출했고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8개월치 재고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치가 또렷하게 들어왔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그냥 숫자로 들렸어요. 5월부터는 유조선 우회항로도 운영 중입니다.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오는 경로인데 기존보다 운송기간이 2주 이상 늘어나고 비용이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희망봉, 지구 아래쪽 끝을 돌아서 기름을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배 한 척이 부산에 도착하려면 석 달 가까이 걸리는 거리예요. 운송비만 3배면 배럴당 비용이 얼마나 올라가는 건지, 그게 소비자 기름값에 얼마나 얹히는 건지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 협상과 한국 에너지 수급이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요. 한국 담당관이 잠깐 화면 밖을 봤어요. 자료를 들춰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희망봉 항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운송 원가가 3배 오른 상태에서 정유사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국제에너지기구 재고 8개월치라는 수치도 현재 수급 속도를 유지할 때 이야기입니다. 호르무즈 협상이 6월 안에 실마리를 못 잡으면 7월부터 국내 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 안에, 그게 오늘이었거든요. 6월 7일. 화면 너머 서울은 아침이었겠죠. 담당관 뒤에 형광등 불빛이 창문 없는 사무실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자료를 하나 더 넘기면서 담당관이 말을 이었어요. 석유화학 쪽은 더 급합니다. 나프타 중동 의존도가 75.4%인데 나프타는 비축이 원유보다 어렵거든요. 플라스틱, 합성섬유, 의약품 원료가 전부 나프타에서 나와요. 이게 막히면 석유화학뿐 아니라 전 산업의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나프타, 원유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 밑에 이 이야기가 있었던 거였어요. 비닐봉지 하나, 페트병 하나, 해열제 하나라도 이 해협이 연결돼 있다는 거였거든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화면들이 하나씩 꺼졌어요. 한국 담당관 창도 꺼졌죠. 마지막으로. 회의실에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두바이만이 내려다 보이는 복도였거든요. 저 아래 바다에 유조선 몇 척이 또 떠 있었어요.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가 만들어낸 풍경이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어요. 희망봉을 돌아서 기름을 가져온다. 석 달 걸리는 거리를 3배 비용을 치르면서 그래도 오겠다는 거잖아요. 코웃음을 치려다 멈췄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작은 것이 긁혔어요. 못 하나가 살짝 기울어진 것처럼. 흔들렸다고 말하면 과장이고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그 어딘가였거든요.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 앞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석 달짜리 항로를 돌고 있다는 게 왜 계속 머릿속에 걸렸는지는 그때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협상 준비실에 혼자 남아 있었거든요. 카타르 대표단과의 사전 조율이 1시간 늦어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덕분에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썼냐면요. 전날 화상회의에서 한국 담당관이 언급했던 자료들을 직접 찾아봤거든요. 처음에는 협상 논리를 다듬으려고 꺼낸 거였어요.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 협상에서 에너지 수급 압박이 협상 타결에 동인이 될 수 있는지 따져보려고요. 근데 읽다가 손이 멈추는 순간이 왔습니다. 자료 묶음 안에 지도 한 장이 있었어요. 인쇄 상태가 별로였는데 아마 누군가 급히 출력한 것 같았거든요. 원유 항로 지도였습니다. 중동에서 출발하는 항로들이 그어져 있었어요. 호르무즈를 통과해서 동쪽으로 꺾이는 기존 항로, 그리고 그 아래로 완전히 다른 선이 하나 더 그어져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항로였습니다. 손가락을 선 위에 얹었어요. 중동에서 출발해서 인도양을 가로지르고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돌아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한반도 아래에서 끝나는 선이었거든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 자로 재봐도 실감이 안 날 것 같았어요. 그냥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기존 호르무즈 항로로 한국까지 오면 보통 18일에서 20일이 걸려요. 희망봉 우회 항로는 35일에서 40일이 걸리거든요. 2배예요. 운임 계산을 뽑아봤더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배럴당 운송 원가가 기존 대비 2.8배에서 3.1배로 뛰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유조선이 5월부터 이 항로를 2번이나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이미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밖을 봤어요. 두바이 항구 방향이었거든요. 어제 텅 비어있던 그 부두가 아침 햇살 속에 또 조용했습니다.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가 만들어낸 풍경이 2가지였어요. 하나는 저 텅 빈 부두, 하나는 희망봉을 도는 한국 유조선. 보좌관이 들어오며 자료를 하나 더 내밀었어요. 어제 국제에너지기구 내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받아서 폈더니 첫 줄에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원유 재고가
6월 초 운영상 스트레스 수준에 근접 중. 운영상 스트레스. 재고가 바닥난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피한 거였는데 뜻은 같거든요. 정유시설이 가동을 멈추기 직전에 닿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5,800만 배럴을 쏟아붓고도 그 경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어요. 복도로 나와서 야외 테라스 쪽으로 걸었거든요. 아침 공기가 이미 뜨거웠어요. 두바이의 6월이었으니까요. 난간에 손을 얹었더니 철이 달궈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날 화상회의 자료를 다시 열었더니 한국 쪽에서 공유한 파일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산업별 영향 분석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생산원가 3에서 4% 증가. 조선업, 선박용 디젤류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석유화학, 나프타 의존도 75.4%, 전 산업 원자재 공급 차질. 나프타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어요. 어제 담당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비닐봉지, 페트병, 해열제, 그게 전부 나프타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창문 너머로 두바이 항구에 빈 크레인들이 보였어요. 아무것도 들어올리지 않는 크레인들이요. 그 아래 빈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최신 6개국이 이미 비상조치에 들어갔다는 보고가 어제 들어왔어요. 호주가 연료와 비료 비축에 1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고 프랑스는 지원 범위를 조정 중이었거든요. 세계 에너지 시스템이 숨을 참고 버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76개국 안에 한국도 있었어요. 난간 위에 얹은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뜨거운 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었어요. 어젯밤 침대에 누웠을 때도 희망봉 항로지도가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35일에서 40일짜리 여정, 운임 3배.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이 나라가 정말 버티고 있는 건가? 아니면 버티는 척하고 있는 건가? 그 두 가지가 달랐는데 어느 쪽인지 확인이 안 됐거든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한국 국내 유가 변동 자료를 뽑아봤어요. 호르무즈가 막힌 3월부터 지금까지 리터당 50원에서 100원이 올랐더라고요. 올랐어요. 근데 폭등하진 않았거든요. 비축유 방출이 그만큼 효과를 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유소들이 문을 닫았다거나 연료가 떨어졌다는 보고는 없었어요. 택시가 멈췄다거나 버스가 서 있다는 뉴스도 없었고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버텨낼 겁니다. 어제 화상회의 때 제가 아무 확신도 없이 뱉었던 그 말, 그게 이 숫자들 위해서 어딘가 다르게 들렸거든요.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 앞에서 석 달 동안 이 나라가 조용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희망봉을 돌고 비축유를 퍼붓고 스와프 제도를 돌리고 세배 운임을 치르면서도 배를 보내고 그걸 버틴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단어가 있는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테라스에서 돌아왔습니다. 협상 준비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보좌관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미국 대표단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 전에 따로 만나자고 하네요. 이유는요? 협상 조건을 좀 더 강경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이란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재확전도 감수하겠다는 쪽으로요. 창밖으로 눈을 돌렸어요. 부두가 또 보였거든요. 텅 빈 크레인들이. 그 회의실에서 미국 강경파들과 마주 앉게 되는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두바이 호텔 회의장은 지하 1층이었어요. 창문이 없는 방이었거든요. 냉방만 있고 햇빛은 없는 그런 공간. 안으로 들어서자 미국 대표단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3명이었어요. 국무부 중동 담당 부차관보가 가운데 앉아 있었고 양쪽으로 보좌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박수를 나눴습니다. 단단하게 쥐는 손이었어요. 친근한 단단함이 아니라 입장을 먼저 정해놓은 사람의 단단함이었거든요. 앉으시죠. 그가 먼저 꺼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음이었는데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란이 호르무즈를 자기들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문서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국제법상 공해예요. 그 선을 이란이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은 없습니다.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의 핵심이 또 그 단어로 돌아왔더라고요. 공해냐, 내해냐. 두 글자 차이였는데 그 두 글자가 협상 전체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이란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부차관보가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재확전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거든요.
냉방바람은 그대로였는데 온도가 내려간 느낌이었어요. 재확전이요? 제가 그 단어를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란이 버티면 군사 옵션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돌아갔어요. 배럴당 106달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재고 스트레스 수준, 76개국 비상조치, 미국 전략 비축유 14% 소진. 그걸 다 알면서도 재확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테이블 위에 내려가 있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거든요. 재확전이 선택지라고 하셨는데요. 최대한 평평하게 말하려 했어요. 재확전이 시작되면 호르무즈가 다시 완전 봉쇄됩니다. 지금 배럴당 106달러인 유가가 어디까지 가는지 시뮬레이션이 있습니까? 부차관보가 잠깐 멈췄어요.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건 협상 외사안이라 공유가 어렵군요. 공유가 어렵다.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던 숫자들이 겹쳤어요. 76개국이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호주가 연료 비축에 10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재고는 운영 한계에 닿고 있고 미국도 전략 비축유를 5,800만 배럴이나 이미 쏟아부었거든요. 그걸 다 알면서도 재확전이 선택지라는 말이 이 회의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희망봉 우회 항로로 원유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상 밖의 말이 나온 건 제 입에서였거든요. 부차관보가 눈썹을 약간 올렸어요. 3달 가까운 항로예요. 운임이 3배입니다. 그 나라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재확전이 다시 벌어지면 그 항로도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인도양 일대에서요. 파키스탄 측이 한국을 대변하는 건 아니겠죠? 부차관보가 낮게 말했습니다.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재확전이 어떤 파장을 만드는지 협상 범위 안에서 짚어보자는 거예요. 그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이 흔들릴 만큼 손바닥이 내려갔어요. 생각보다 소리가 컸거든요.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부차관보가 커피잔을 천천히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더니 자리에서 일어섰거든요. 재확전 전에 협상이 타결되길 바랍니다. 그게 서로에게 맞는 방향이라고 우리도 알아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려면 이란이 국제법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건 양보가 아니라 원칙이에요.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보좌관 둘이 뒤를 따랐고요.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냉방바람이 천장에서 내려오는 소리만 들렸거든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이 바람에 조금씩 들썩였습니다. 일어서서 복도로 나왔어요. 걷다 보니 야외로 나가는 문이 있었거든요. 밀고 나갔습니다. 두바이의 6월 오후 열기가 얼굴에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눈이 잠깐 감겼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지 않았어요. 난간 쪽으로 걸어가서 섰거든요. 항구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유조선 2척이 또 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가 이 상태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합의가 없으면 저 배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떠 있어야 하는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보좌관이었거든요. 내일 아침 카라치에서 자료가 하나 도착한다고 합니다. 무슨 자료요? 한국 관련 건데 파키스탄 외교부 아카이브에서 나온 거라고 하더군요.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 관련 문서들이랍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그 두 단어가 야외의 열기 속에서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왜 그런지는 몰랐거든요. 아직은요. 자료 묶음이 도착한 건 다음날 아침 7시였어요. 두바이 호텔 프런트에 파키스탄 외교부 카라치 사무소에서 보낸 봉투가 맡겨져 있었거든요. 두껍지 않았습니다. 서류 몇 장과 사진 몇 장이 전부였어요. 협상 준비실로 가져갔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첫 장은 공문이었거든요. 1976년 파키스탄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쿠웨이트 주재 파키스탄 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보고였어요. 내용은 걸프 지역 건설 현장 인력 현황이었습니다. 그 안에 국가별 파견 인력 숫자가 나열돼 있었거든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리고 그 아래에 한국이 있었어요. 1976년 기준 쿠웨이트 건설 현장에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그냥 넘어가려다가 다시 봤거든요. 종이를 내려놓고 사진 봉투를 열었습니다. 흑백 사진 5장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 드넓은 모래벌판이었습니다. 그 위에 파이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파이프 위에 올라가거나 옆에 쭈그려 앉아서 용접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헬멧이 보였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거리가 멀어서이기도 하고 흑백이어서이기도 했거든요. 사진 아래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쿠웨이트 1976. 두 번째 사진. 항구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크레인 아래 인부들이 서 있었어요. 그 뒤로 바다가 보였거든요. 페르시아만이었을 거예요. 세 번째 사진. 막스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식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더위가 느껴지는 사진이었거든요. 그늘이 없는 곳이었어요. 네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사진 앞에서 손이 멈췄어요. 젊은 남자가 찍혀 있었거든요. 20대였을 겁니다. 카메라를 향해 서 있었는데 웃고 있었어요. 억지 웃음이 아니었어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배경에는 공사 중인 골조가 보였거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이었어요. 그 앞에서 그가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에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안전모를 한쪽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아마 잠깐 사진 찍으려고 벗었을 겁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뒤집어 봤습니다. 사진 뒷면에 볼펜으로 한국어가 적혀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 잘 있습니다. 사우디 아닌 쿠웨이트 현장입니다. 걱정 마세요. 문장이 거기서 끝나 있었어요. 편지가 아니라 사진 뒷면에 적은 거였으니까요. 아마 사진을 집에 붙일 때 함께 보낸 메모였겠죠? 한국어였습니다. 1976년 쿠웨이트 건설 현장. 지금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로 포탄이 떨어지고 협상이 무너지고 있는 이 땅. 그 땅 위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파이프를 잡고 용접을 했던 거였어요. 손가락이 천천히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다시 앞면을 봤어요. 웃고 있는 그 얼굴을요. 그 사람이 지금 몇 살일까 생각했어요. 1976년에 20대였으면 지금 70살 안팎이겠죠? 한국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문서를 다시 폈습니다. 한국인 파견 근로자 통계가 나와 있었어요. 1975년 6,000명, 1978년 거의 10만 명, 정점에서 20만 명, 20만 명이었어요. 20만 명의 한국인이 이 땅으로 왔던 거였거든요. 197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도로를 깔고 항구를 짓고 파이프를 놓고 건물 골조를 세웠습니다. 한국 건설 수주액이 1975년 7억 5천만 달러에서 1980년 82억 달러로 10배가 넘게 뛰었어요. 그 시절 한국이 벌어들인 외화의 85.3%가 이 사막에서 왔거든요. 85.3%. 그 숫자가 무슨 뜻인지 한참이 지나서야 실감이 됐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쟁 끝난 지 20년도 안 된 나라였거든요. 자원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어요. 가진 건 손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이 사막에 왔어요. 낮 기온이 50도에 달하는 여름에도 쉬지 않았거든요. 헬멧 아래 얼굴에서 땀이 흘러 작업복 깃을 적시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월급날이면 절반을 봉투에 넣어 집에 붙였습니다. 그 돈이 한국 경제의 씨앗이 됐어요. 그 땀이 오늘의 조선소와 반도체 공장과 자동차 공장으로 이어졌거든요. 지금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로 폭격을 맞고 있는 이 땅의 기초 인프라, 그 파이프와 항구와 도로, 그걸 한국인의 손이 놓았던 겁니다.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려다 손이 멈췄어요. 멈췄는데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쥐고 있었어요. 그 사진 속 젊은 남자의 환한 웃음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게 기름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50년 전 이 땅이 흘린 땀이 있어서였습니다. 이 땅이 낯선 곳이 아니어서였어요. 이 사막의 파이프에 한국인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눈이 뜨거워졌어요. 왜 그런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뜨거웠어요. 천천히 알았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형이, 여러분의 이웃이 저 사진 속에 있었거든요. 1976년 쿠웨이트에서, 1978년 사우디에서, 1980년 아랍에미리트에서, 구름 한 점 없는 사막 하늘 아래서 파이프를 잡았던 그 손들이요. 월급 봉투 절반을 고향으로 보내던 그 손들이요. 이 땅에 기초를 놓았던 그 손들이요. 오늘 그 땅이 전쟁의 불길 안에 있습니다.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가 지금도 그 위에서 피어오르고 있어요. 호르무즈 협상이 무너질 때마다 여러분 나라의 기름값이 오르는 건 한국이 에너지가 없어서만이 아니었어요. 50년 전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 땅에 묻어두고 온 게 있어서였습니다. 사진을 쥔 손이 떨렸어요. 하나도 안 과장하는 말이에요. 진짜로 떨렸거든요.
19년 동안 협상관으로 살면서 저는 한국을 원유 수입국으로만 봤습니다. 기름을 사가는 나라, 기름길이 막히면 타격받는 나라, 몇 주 버티다 결국 무릎 꿇을 나라. 틀렸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아무도 없는 협상준비실에서 혼자 앉아서요. 틀렸어요. 아무도 없는 협상준비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흑백으로 찍힌 그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1976년 쿠웨이트. 작업복에 먼지가 묻은 채로 안전모를 손에 들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가 지금도 저 밖에서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 한 장이 19년 동안 쌓아온 제 협상 논리를 전부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다시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하루 만에 72%에서 6%로 폭락했어요. 한국이 비축유 2246만 배럴을 쏟아부었고요. 197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이 사막으로 온 한국인이 20만 명이었습니다. 세 숫자가 따로 있다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가 그랬어요. 합의가 무너질 때마다 한국의 기름값이 오른다. 그 한국이 이 땅에 기초 파이프를 직접 놓았다. 20만 명의 손으로. 그 손들이 지금 70살 안팎의 노인이 되어 한국 어딘가에 살고 있다. 기름 사는 나라, 몇 주 버티다 무릎 꿇을 나라. 제가 그 나라를 그렇게 불렀었어요. 틀렸습니다. 단순히 수치 판단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틀리게 봤던 거였어요. 이 전쟁의 불 속에서 희망봉을 돌아서라도 기름을 가져오는 나라. 석 달 걸리는 항로를 3배 비용을 치르면서도. 그게 기름이 없어서가 아니었거든요. 50년 전 이 땅에 아버지들이 묻어두고 간 게 있어서였어요. 땀과 파이프와 그 환한 웃음이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보좌관이 문을 열고 들어왔거든요. 오전 회의 시작 10분 전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진을 서류 봉투 안에 넣었어요. 봉투를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걸었거든요. 복도로 나섰어요. 회의장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걸음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거든요. 지하 1층 복도는 냉방이 강해서 숨을 들이쉬면 차가운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회의장 문 앞에 멈췄습니다. 문 오른쪽 벽에 금속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회의실 번호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손가락 끝으로 살짝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밖의 열기와 안의 냉방이 이 문 하나를 경계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를 끝내야 한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끝내야 하는지를 저는 숫자로만 알았거든요. 유가가 오른다. 재고가 바닥난다. 76개국이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그 이유들이 틀렸던 게 아니에요. 부족했던 겁니다. 협상을 끝내야 하는 이유 중에 이게 빠져 있었어요. 1976년 쿠웨이트에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는 그 남자. 그 남자의 아들과 딸이 오늘 한국 어딘가에서 기름값이 오를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거든요. 손잡이를 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장 안에 파키스탄, 카타르, 국제에너지기구 대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미국 쪽 자리는 비어 있었거든요. 잠시 후 들어올 거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을 열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976년 쿠웨이트. 그 흑백 사진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았어요. 손 안에 쥐고 있었거든요. 미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 부차관보였어요. 제 맞은편에 앉았거든요. 눈이 마주쳤어요. 어제처럼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꺼냈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한국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파키스탄이 한국을 대변한다고 했을 때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뒤집지 않고 앞면이 보이게요. 1976년 쿠웨이트입니다. 저 사람이 한국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협상하고 있는 이 땅의 파이프를 직접 놓은 사람들입니다. 20만 명이 왔었어요. 이 나라 외화 수입의 85.3%가 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부차관보가 사진을 봤어요. 말이 없었거든요.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가 다시 불붙으면 유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시뮬레이션 숫자는 저도 압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숫자 말고 다른 걸로 이 협상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른 게 뭡니까?
이 땅이 낯설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기름을 사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손자국을 남긴 나라들이요. 협상이 타결되어야 하는 이유를 숫자로만 설명하면 절반밖에 못하는 거예요. 부차관보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한참이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어제와 눈빛이 달랐거든요. 아주 조금. 하지만 달랐어요. 창문이 없는 회의장이었습니다. 냉방바람이 천장에서 내려왔어요. 사진 속 남자는 쿠웨이트의 햇빛 아래서 웃고 있었거든요. 그날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어요. 결과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2026년 6월 7일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테헤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와 마주 앉아 있거든요. 호르무즈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란 전쟁 재확전 위기는 오늘도 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두바이에 있어요. 호텔 회의실에서 나와 항구 방향을 걷고 있습니다. 부두 끝까지 걸어왔거든요. 백고동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요. 닻을 내린 채 바다에 떠있던 유조선들 중 한 척이 낮게 울었습니다. 짠 바람이 올라왔어요. 이 바람의 냄새가 50년 전에도 같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헬멧을 벗고 카메라 앞에 서서 웃던 그 남자의 얼굴에도 이 바람이 닿았을 거예요. 사진을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었어요. 부두 끝에 서서 바다를 봤거든요. 저 멀리 유조선이 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었어요. 아직이라는 게 희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이라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협상 테이블 위에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압니다. 50년 전 이 사막 위에서 환하게 웃었던 그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의 손으로 놓은 파이프가 이 땅 아래 묻혀 있거든요. 협상을 끝내야 하는 이유 중에 그게 있습니다. 백고동이 한 번 더 울었어요.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에서였거든요.